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유미 작가의 다음이 있다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정지된 것 같은 때라도 잔잔하게 앞으로 나아갈 다음이 있다는 진한 위로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서유미 작가의 다음이 있다면 들어보시죠. 사장은 석 달만 일하면 된다고 했다. 석 달 뒤에 문을 닫을 거라 그동안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료가 싸서 커피값이나 뽑자는 계산으로 카페를 열었는데 이제 믿고 맡길 사람도 없고 근처에 더 저렴한 커피를 파는 곳도 많아져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석 달인데 괜찮겠어요? 사장은 냉동 딸기를 믹서기에 넣으며 물었다. 석 달이면 대략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미지는 괜찮다고 대답하며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직사각형의 좁다랗고 긴 카페의 벽에는 커다란 초록색 나무와 바람에 떠가는 하얗고 풍성한 민들레 홀씨 그림이 걸려 있었다. 액자 속의 그림들은 색이 진하고 선이 둥글고 부드러웠다. 새벽에 지나가며 봤을 때는 불이 꺼져 있어 카페라기보다 운행을 멈춘 열차의 한 칸 같은 인상을 받았다. 안에 들어오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비밀스러운 틈에 있는 기분이었다. 사장은 그동안 조카가 카페를 맡아서 운영했는데 큰 시험에 붙어서 그만두게 됐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믹서기의 소음 사이로 사장의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오후가 되어 립스틱이 조금 지워진 사장의 얼굴을 보며 미지는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면접을 보러 와서 가게의 결말에 대해 듣는 건 처음이었다. 사장은 길 건너편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한다며 손으로 출입문 너머를 가리켰다. 목소리와 화법에서 고객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해온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전해졌다. 잠시 동안 일할 사람을 뽑는다 해도 카페 알바나 서비스직 경력이 있는지 물어볼 법한데 사장은 이력서를 한번 훑어본 뒤 미진이 30대이고 조카와 인상이 비슷해서 믿음이 간다고 했다. 그런 다음 믹서기에 있는 딸기 주스를 컵에 담아 미진에게 건넸다. 여기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일이 편해서 조카가 시험에 붙었잖아. 조카 얘기를 하며 사장은 다시 어깨를 으쓱거렸다. 아침에 내가 커피를 몇 잔 가져갈 거고 중간에 중개소에 손님이 오면 전화할 테니까 그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카페 일은 처음이라고 하자 조카가 만들었다는 레시피 노트를 건넸다. 웬만한 건 그 안에 다 있다고 했다. 오전에 출근해서 간단한 청소와 오픈 준비만 해놓은 뒤 손님이 없을 때는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해도 괜찮다고 했다. 면접을 보는 동안 카페 출입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그 점은 마음에 들었다. 면접을 보러 왔는데 사장이 과일 주스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았다. 아침 9시에 카페 문을 열고 매장 안을 간단히 청소했다. 그런 다음 사장이 가져갈 커피를 내렸다. 두 잔의 커피만으로도 좁다란 매장 안에는 커피 향이 가득 찼다. 점심을 먹고 온 사장과 그의 일행이
커피를 한 잔씩 테이크아웃 했다. 이 동네 카페가 아무리 많아도 난 우리 가게에서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더라.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장의 안경 위로 만족감이 뿌옇게 서렸다. 조카가 정리해둔 거라는 머신 사용법과 음료 레시피는 자세하고 섬세했다. 그대로 따라하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커피 외에 다른 음료를 만들 기회는 생기지 않았다. 사장을 제외하고 손님은 하루에 평균 5명 정도 전부 테이크아웃 주문이라서 오후에 사장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면 할 일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지는 카운터에 앉아 음악을 들으며 출입문 밖을 바라보았다. 매장 안에는 창문이 없어 출입문 유리를 통해서만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문은 견고하고 문 밖은 아득해 보였다. 카페에는 할 일 없고 목적 없는 빈 시간이 고여 있었다. 미지는 준비해야 할 시험도 없고 읽고 싶은 책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침대 밖으로 나와 약간의 돈을 번다는 사실로 위안을 얻었다. 미진이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서 지내는 동안 가족들은 미진에게 철이 없다고도 했고 아직 젊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넌 20대나 마찬가지야. 미진을 일으켜보려고 이런저런 말을 보탰지만 기운이 나지 않았고 30대 중반에게 20대 운운하는 소리도 듣기 싫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면 이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도태되고 혼자만 남게 되리라는 걸 아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 1년 전부터 회사는 사업 축소와 구조조정 소식이 떠돌았고 반년 전에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다. 사촌이 회사 근처로 찾아온 건 미진이 퇴사를 몇 주 남겨둔 시점이었다. 회사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람들과 이직할 곳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진은 아무 의욕 없이 손을 놓은 채 퇴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일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다시 어딘가에 들어갈 자신도 없어서 마음이 바닥에 붙은 상태였다. 대학 때까지는 동갑내기 사촌과 친해서 서로의 학교 근처에서 만나 맥주를 마시기도 했는데 졸업한 뒤로는 명절 때 친척들과 만나 밥 한 끼 먹으며 반주를 몇 잔 곁들이는 게 다였다. 그러면서 반년이나 1년 동안의 근황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했다. 명절날 친척들이 나누는 대화와 달리 허세와 자기 과시 같은 건 걷어냈지만 속사정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친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사촌이 20대의 어느 날처럼 전화를 걸어 맥주 한잔 할래? 하고 물어온 것이다. 외근 나왔다가 퇴근하는데 미진의 회사가 이 근처라는 게 떠올랐다고 했다. 그걸 기억하다니 놀라운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보자고 하는 게 오랜만이라 미진은 반갑다기보다 궁금증이 앞섰다. 평소에 동료들과 가끔 들르던 술집에 약도를 보냈다. 추석 때 보고 반년 만에 만나는 사촌은 양복바지 위에 니트를 걸쳤는데 좀 야윈 것 같았다. 갑자기 보자고 해서 무슨 일이 있나 했어. 미지는 저녁으로 주문한 전골을 떠먹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표정은 밝은데 안색이 거무스름했다. 면도하면서 놓친 수염 몇 가닥이 턱 아래쪽에 남아있었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않기로 마음먹었거든. 그래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국물 맛이 좋다며 사촌도 금세 앞접시를 비웠다. 이모를 닮은 눈매와 인매에서 외가 쪽 얼굴이 보였다. 어릴 때 미진과 사촌은 종종 남매나 쌍둥이로 오해받았다. 면도 못하는 건 여전하네. 나한테 왜 연락하고 싶었는데? 미진이 술잔을 채우자 사촌이 턱을 쓰다듬으며 웃었다. 미진은 자신도 웃을 때 저렇게 실없어 보이는지 궁금했다. 몇 달 전 사촌은 출근하다 횡단보도에서 세게 넘어졌다고 했다. 지각할까봐 뛰어가던 중에 갑자기 오토바이가 움직였고 그걸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경황이 없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해서 벌떡 일어나 뒤통수를 문지르며 길을 건넜다. 머리가 띵하고 욱신거렸지만 다행히 피는 나지 않았고 걸어가면서 어지러운 것도 천천히 가라앉았다. 뒤통수에 난 혹만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넘어졌다는 생각과 이만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 주간 회의에 늦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뒤에야 횡단보도 사건이 아찔하게 다가왔다. 신호등의 초록불 타이머 숫자가 23일 때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걸을 때는 한 자리로 줄어든 상태였다. 그대로 오토바이에 치이거나 뇌진탕에 걸려 못 일어날 수도 있었다. 정전된 듯 까맣게 지워진 순간을 떠올리자 자신이 죽음의 지점을 건넌 게 아닐까 생각되었다. 그 뒤로 반년 동안 종종 그날의 사건을 돌아보았다. 그러면 신호등 이후의 시간이 덤으로 주어진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사람 때문에 힘이 들 때, 주위의 시선이나 말 때문에 주눅이 들 때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행운을 곱씹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괜찮아졌고 그러는 동안 사람들이나 일에서도 점차 자유로워졌다.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말을 마친 사촌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다. 너한테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 얼마나 심하게 넘어진 거야? 미지는 머리가 땅에 닿았다고 해도 그것을 죽음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게 신기했다. 뒤통수에 이만한 혹이 났었어. 머리가 쪼개져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사촌이 손을 동그랗게 만든 뒤 뒤통수에 갖다 댔다. 미진도 8살 때 넘어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혹이 생긴 적이 있었다. 그때는 뒤통수가 아니라 이마라서 혹을 가리기도 힘들었다. 추석 때 큰 집에 모여서 사촌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했는데 미지는 누군가에게 잡힐까봐 도망치다가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앞으로 세게 꼬꾸라졌다. 넘어진 뒤 잠시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마가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였다. 미진이 그때 얘기를 꺼내자 사촌이 기억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렇게 큰 혹은 처음 봤어. 이모가 놀라서 소리 질렀잖아. 어른들이 눈 안 튀어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했던 것과 이마가 터진 게 아닌가 싶어 울면서 더듬어 보던 기억이 났다.
짓궂은 어른들 몇몇이 미진의 이마에 보름달이 생겼다고 놀렸고, 명절 연휴가 끝나고 학교에 갔을 때 애들이 외계인이라고 놀렸었다. 앞머리를 길게 잘라 이마를 가렸지만 혹이 가라앉으면서 생긴 멍이 이마와 눈까지 번져 오래 남아있었다. 난 어릴 때 앞으로 넘어지고 넌 나이 들어서 뒤로 넘어지고, 어릴 때 얘기를 하며 둘은 소리내어 웃었다. 퇴근하려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너희 회사가 이 근처라고 했던 게 생각났어. 언제 또 와보나 싶어서 연락했다. 넘어지더니 머리가 좋아졌구나. 미진과 사촌은 친척들 사이에서 은근한 걱정거리였다.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밥벌이나 겨우 한다는 이미지를 풍겼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친척들은 근황에 대해 물은 뒤 한마디씩 말을 보탰다. 애들이 착하기만 하지 야물지를 못해. 나중에 부모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두 사람보다 대여섯 살 위인 다른 사촌들은 번듯해서 내세울만 했고, 어린 사촌들은 앞날이 창창했다. 둘에게는 각자 친형제와 자매가 있었지만 별 볼 일 없다는 점에서는 둘이 제일 닮았다. 사고 난 뒤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사촌은 펜 드로잉을 배우고 있다며 가방에서 A5 크기의 드로잉북을 꺼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꽃과 화분, 나무 일러스트가 나왔다. 사과와 딸기 접시가 놓인 테이블, 카페 전경을 그린 건 감탄이 나올 정도였다. 오, 제법인데? 미진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자 사촌은 드로잉북 표지를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펜으로 선을 그어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너무 즐겁다고. 보는 것과 그리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했다. 선을 계속 그어야 면을 채울 수 있어. 드로잉북은 반 정도 남아있었고 사촌은 앞으로 채색도 배울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년 동안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일과 그만둔 것,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죽다 살아난 뒤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네. 맞아, 그런 셈이지. 나도 세게 넘어졌는데. 미지는 퇴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사촌에게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고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죽을 뻔했다는 사촌의 얘기를 들으니 털어놓고 싶어졌다. 이 회사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그만두게 된다니 실감이 안 나. 너처럼 얼른 일어나서 뛰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 오랜만에 맥주를 마셨더니 마음이 흐물흐물해졌다. 미진의 얘기를 듣던 사촌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는 넘어진 게 아니야. 지금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촌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조심해서 걸으면 돼. 나처럼 뛰지 말고. 미지는 남은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야, 어떻게 안 뛰고 사냐? 늦었으니 뛰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야지. 늑장 부려서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잖아. 술기운 때문인지 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에 구조조정 소문이 돌기 시작했을 때
발빠른 동료들은 이직과 재취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지는 신호등의 숫자가 넉넉하게 남아있는 줄 알았고 천천히 줄어들 거라고 낙관했다. 미진이 방향을 가늠하며 두리번거리는 동안 사람들은 저만치 뛰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다. 사촌이 미진의 잔에 맥주를 따라주며 그래도 뛰지 마 하고 타이르듯 말했다. 너 진짜 다른 사람 같다. 어른 다 됐네. 다음에는 우리 회사 근처에서 만나자. 가방을 챙기면서 사촌은 미진의 오른쪽 어깨를 2번 두드렸다. 일주일 뒤 엄마가 전화로 사촌이 죽었다고 알려주었다. 출근하던 길에 갑자기 쓰러졌고 사인은 뇌진탕으로 인한 뇌출혈인 것 같다고 했다. 미진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모와 이모부는 너무 많이 울어 물기가 다 빠진 상태였다. 친척들은 충격과 의문에 휩싸인 표정으로 하나둘 들어섰고 설 명절을 한 주 앞둔 시점이라 착잡한 얼굴로 새해 인사를 나눴다. 사촌이 반년 전에 출근길에 세게 넘어진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 뒤에 그가 펜 드로잉을 배웠다는 것도, 미진과 만나 맥주를 마셨고 채색을 배울 계획을 가졌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친척들은 코를 훌쩍거리며 사촌이 얼마나 소심하고 패기 없고 나약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그들은 상심과 애도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했다. 사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고 진짜 다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 시간은 너무 짧았고 죽은 뒤에도 그런 식의 얘기 속에 남아 있었다. 미지는 어딘가 조금씩 닮은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그 애에 대해 뭘 아느냐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게 될까봐 그들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어떤 말을 해도 사촌을 건져낼 수 없었다. 미지는 문상객들이 오면 테이블 위에 음식을 놓고 그들이 일어서면 테이블을 정리했다. 주방 쪽 벽에 기대 앉아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 멀거나 가깝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사촌의 죽음과 연결된 사람들이었다. 술에 취하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될까봐 미지는 줄곧 생수만 마셨다. 화장실을 오갈 때마다 영정사진 속 사촌과 눈이 마주쳤다. 입사 지원서에 쓰기 위해 찍었던 사진인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모습이 단정했다. 미지는 핸드폰으로 사촌의 영정사진을 찍어두었다. 자신이 본 밝고 어른스럽던 사촌의 모습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날부터 미지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잠만 잤다.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고 다시 구직할 마음도 생기지 않아서 잠속으로 숨어버렸다. 사람이 이렇게 잘 수도 있나 놀라면서도 잠속에서 살았다. 외부의 연락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자다 깨면 침대에 앉아 핸드폰 게임만 했다. 반짝이는 구슬을 모아 터뜨리기도 하고 동그란 점끼리 이어 없애기도 했다. 생각을 지우려고 게임에 접속했지만 자신이 열심히 지워나가는 것이 시간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간을 죽이는 동안 생각은 잠시 옆에 비켜 서 있다가
화면을 끄는 순간 더 두껍고 견고해진 상태로 미진을 압박했다. 가족들은 얘가 왜 이러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침대 옆에서 쓴소리를 퍼붓다가 미진이 입을 다물고 문을 잠그자 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않자 겁이 난 듯 한 발 물러났다. 침대에 누워있으면 우려와 원망의 말들이 문틈으로 흘러 들어왔다. 아빠는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것이 원인일 거라고 했고, 언니는 사람 문제 같다며 실연을 당했거나 회사에서 왕따였던 모양이라고 했다. 엄마는 한창 일할 나이에 사춘기 때도 안 하던 짓을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미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리라는 걸 알았다. 가족들은 미진의 은둔을 사촌의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았다. 회사야 다시 구하면 되지. 사람들도 다시 만나면 되는 거고. 하고 말았다. 미지는 침대 밖으로 나갈 기운만 있다면 말과 공기가 드나드는 틈을 죄다 틀어막고 싶었다. 미지는 걱정으로 위장한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가족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고 냉장고를 뒤져 끼니가 될 만한 걸 챙겼다. 빵이나 고구마를 가지고 오면서 방 안을 둘러보면 숨이 턱 막혔다. 책상 위에는 화장품과 책, 회사에서 보낸 사무용품으로 지저분하고 책상 아래는 가방과 벗어놓은 옷, 뜯지 않은 택배 상자가 한 대 뒤엉켜 있었다.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은 여기뿐인데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쓰레기통 같은 방 안에서 빵을 뜯어먹으며 미지는 커다란 비닐에 물건들을 전부 쓸어 담거나 불도저로 방 안을 싹 밀어버리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그건 마음뿐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저 핸드폰을 붙잡고 같은 색의 동그라미를 찾아서 지울 때마다 잡동사니와 불필요한 감정이 하나씩 지워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사람들은 죽음을 지나 생활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이모와 가족들도 자기 자리에서 사촌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사는데 미지는 사망 소식을 듣던 순간에 멈춰 있었다. 미진의 내부에서는 몇 개의 질문이 맴돌았다. 왜 그에게 반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 건지, 반년 뒤에 죽을 텐데 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활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지, 또 보자며 손을 흔들던 사촌의 모습을 떠올리면 울고 싶어졌다. 그 말을 한 뒤 일주일이 지나서 죽게 되리라는 걸 그 애는 알았을까? 그 애도 몰랐을 것이다. 미지는 그 애가 삶에 대해 희망을 품었던 게 가혹하게 느껴졌다. 출입문이 열리며 풍경 소리가 났을 때 미지는 카운터에 앉은 채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카페 내부를 둘러본 뒤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서 손님이 주문하러 올 때까지는 자리를 지켰다. 그래서 야구 모자에 마스크를 쓴 여자가 풍경 소리와 함께 들어와 출입문 쪽 테이블에 앉을 때도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여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했고 계산을 하면서 미지는 연예인 누굴 닮았는데 하고 생각했다. 여자는 핸드폰을 보며 커피를 마시다가 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지는 여자가 마스크를 내릴 때 배우 미류라는 걸 알아봤고 근처에 인테리어가 근사한 카페들이 많은데 왜 이런 데 와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지 궁금했다. 이 동네에 사나? 혹시 허름하고 사람 없는 카페에서 몰래 누구를 만나려는 건가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나 미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30분쯤 앉아있다가 컵을 반납한 뒤 나갔다. 컵을 치우고 테이블을 닫고 나자 미류의 방문이 실감나지 않았다. 좋아하던 배우도 아닌데 미류에 대해 궁금해져서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미류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서 발랄한 20대의 여성 캐릭터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했다는 혹평을 들었고 홍보를 위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태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영화 홍보에 소극적이고 나이가 어린데 열심히 뛰지도 잘 웃지도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기사에는 댓글이 없지만 기사를 퍼나른 곳에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패널들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다. 표정이 시큰둥하다. 노인네 같다. 자기가 최고 어른인 줄 아네. 같은 악플이 달려 있었다. 이전에 출연했던 드라마 연희의 계절에서는 극 초반에 연기력 논란에 휩싸였지만 회가 거듭되고 극중 인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과 노년의 연기를 인상적으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대부터 70세 노인까지 소화해낸 미류의 연기에 대한 기사와 사진이 많았다. 미진이 방에 처박혀 게임만 하던 시기에 방송된 드라마였다. 영화 홍보를 위한 잡지 인터뷰에서 미류는 연희의 계절과 주인공 연희에 대해 더 많이 언급했다. 드라마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영화를 시작한 것 같아 후회된다고 했다. 사라진 인물을 사랑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인물이 된다는 게 황홀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연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인터뷰 사진 속의 미류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시 연희 같은 인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자는 그런 미류에 대해 진짜 배우로 태어났다고 표현했지만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고 미류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밀려났다. 그게 요 몇 달간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날 오후에 미류가 다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미지는 검색 화면과 기사 속에서만 봤던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조용히 전율했다. 주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마음에 번져가는 활력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류는 지친 듯한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탁자 위의 머그컵에서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며 미지는 미류와 같은 공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집에 돌아와 미지는 연희의 계절을 찾아보았다. 20대 중반인 미류는 20대 후반의 연희를 연기했고 드라마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겪으며 30대에서 40대로 나이 들어갔다. 연희의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미류는 진짜 연희처럼 보였다. 노인이 된 연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은 뒤 창밖을 가만히 내다볼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식탁에 앉아 있다가 엎드려 울 때,
딸과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뒤돌아설 때 미지는 그 표정과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 가만히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왜 할머니인 연희의 마음에 이토록 가 닿는지, 왜 기진하고 인생을 다 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마음속에 쓸쓸한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이 흐느낌으로 변해 소리내어 울면서도 자신이 이렇게 슬프고 울음이 멈추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드라마를 다 본 뒤에도 노인이 된 연희가 천천히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과 주름진 얼굴 위에 내려앉던 기이한 평온함이 마음에 오래 남았다. 연희의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과 감정이 볼륨을 줄이는 것처럼 서서히 작아지다가 마침내 고요해지는 것에 가까웠다. 미지는 사촌의 마지막도 그러했기를 간절히 바랐다. 미류는 이틀에 한 번 평일 오후나 저녁이 되기 전쯤 카페에 왔다. 늘 혼자였고 30분쯤 머물며 커피나 허브차를 마셨다. 누구와 통화하거나 만나는 일도 없고 그저 벽을 보며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아갔다. 드라마를 본 뒤로 미류의 모습에서 연희가 보였다. 쓸쓸한 표정이나 느릿한 행동은 20대의 연예인이 아니라 인생에 많은 것이 지나가서 되돌아볼 것이 많은 노인 같았다. 카페에 혼자 있을 때 미지는 사촌이 하고 싶다고 했지만 할 수 없게 된 일들에 대해, 선을 여러 번 그어야 채울 수 있는 펜 드로잉의 면에 대해, 인터뷰에서 미료가 말했던 몰입에 대해 생각했다.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깊이 빠져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은 지워졌고 여전히 빈 상태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미지는 무언가를 찾는 마음으로 출입문 너머를 바라보았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미진을 보고 식탁에 앉아있던 언니가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나이가 몇 살인데 알바나 하면서 지낼 거냐며 너무 철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미진의 눈치를 살피던 엄마가 그래도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게 어디냐 하면서 언니를 말렸다. 방에 들어온 미진은 침대에 걸터 앉았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빠르게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만히 서 있는 자신이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보이리라는 걸 알았다. 그럴 때면 다시 문을 잠그고 들어 누워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건 어려워도 잠과 게임 속으로 도망치는 건 쉬웠다. 방에서만 지낼 때 미지는 냉장고와 식탁 위에 놓이는 음식이 점점 다양해진다고 느꼈다. 어느 날엔 냉장고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 적어라. 미지는 그 앞에 서서 엄마의 글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글씨는 며칠에 한 번씩 바뀌었다. 딸기 씻어 놓았으니 먹어라. 냉장고 안에 든 유리 그릇에는 꼭지를 딴 딸기가 가득 들어있었다. 빨갛고 싱싱한 딸기를 보자 사촌의 일러스트와 드로잉 북이 떠올랐다. 과일 접시가 놓인 테이블은 정말 멋진 그림이었다. 그 드로잉 북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도 제가 되었을까? 한 장씩 넘겨가며 선과 면에 대해 얘기하던 사촌을 떠올리자
그때 같이 마셨던 차갑고 알싸한 맥주의 맛과 냄새가 머릿속에 번졌다. 누군가 머릿속에서 시원한 맥주를 유리컵에 계속 따르는 것 같았다. 미지는 오랜만에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건 방과 냉장고에 없는 것이라 그것을 맛보려면 편의점에 가는 수밖에 없었다. 방문을 열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건 여전히 내키지 않았다. 사람과 마주치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방 밖으로 나가는 게 껄끄러웠다. 문을 열고 나가면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미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맥주 때문에 밖에 나가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공동 현관문을 열고 나오니 밖은 봄이었다. 미지는 거리의 온도와 색채, 냄새가 달라졌다고 느꼈다. 불 켜진 가로등과 초록잎을 단 가로수와 도로 위의 자동차,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들, 출퇴근하면서 지나치던 거리를 미지는 눈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걸었다. 대충 걸쳐 입고 나온 점퍼의 무게가 상당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거리의 움직임과 구름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세상에는 아침이 존재했다.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했는데 반년 동안은 밤 같은 의미의 아침을 보냈다. 미지는 사람들이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걷는 모습을 보았다. 보행자 신호가 바뀔 때 정신없이 뛰어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촌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이 젠걸음으로 움직일수록 미지는 천천히 걸었다. 맥주를 사러 가다가 좁고 기다란 카페를 발견했고 운행을 멈춘 기차 같다고 생각했다. 이상한 곳에 정차해 있는데 모두 그 존재를 잊어버린 것 같다고. 그러자 텅 빈 실내와 불을 밝힌 조명 하나가 쓸쓸해 보였다. 미지는 편의점에 들어가 10,000원에 4캔 하는 맥주를 골랐고 양복 차림으로 컵라면을 먹는 사람을 지나 커피와 스타킹을 사는 사람 뒤에 서서 계산했다. 맥주를 사가지고 오는 길에 카페 유리문에 붙은 알바 구인 공고를 보았다. 방에 와서 2캔의 맥주를 마시며 그날의 맛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 캔을 더 따려다가 구인 공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면접 약속을 잡으며 이건 취해서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카페에서 지내는 건 침대 위의 시간과는 달랐다. 출입문의 유리 너머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실내 음악 사이로 밖에 소리가 얹히고 커피 향이 거리의 냄새와 섞이면서 공기의 질감이 변했다. 언니의 말이 아니더라도 미진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은 밤이 많았다. 카페에서 일하면서 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집으로 돌아갈 때면 하루를 잘 마무리한 것 같은 뿌듯함이 마음에 번졌다. 그런데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은 미진을 자꾸 그 너머로 보내고 싶어 했고 앞날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면이 시작되었다. 그런 날에는 고민으로 이어진 내일 위를 하염없이 걸었고 아침이 되면 지쳐서 다 그만두고 싶어졌다. 다시 방문을 잠근 뒤 잠속으로 도망쳐 버릴까?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면 깨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그런 순간에는 사촌이 떠올랐다. 주어진 시간이 반년 정도라는 걸 알았다면 그 애는 어떻게 했을까? 미지는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방 밖이 무섭고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아침이 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시간이 다가오면 매번 갈등했다. 물론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욕실에 들어가 씻고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었다. 그렇게 힘겹게 움직이는 날과 여전히 아침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격하며 걷는 날이 교차되었다. 손님이 없을 때 미지는 사장의 조카가 만들어 놓은 음료 레시피를 한 장씩 넘겨보았다. 사진과 설명을 곁들인 세심한 레시피를 따라가며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메뉴의 제조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고, 본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사장의 자랑스러운 조카에 대해 상상했다. 카페를 성실하게 잘 돌봐서 기특하고 큰 시험에 붙어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드는 조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났다. 그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미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카페 일은 수월했지만 출입문 너머의 세계나 알바가 끝난 뒤의 삶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다. 그래도 아침에 커피를 가지러 오는 사장과 오후에 잠시 들르는 미류를 생각하며 방문을 열고 나갔다.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는 완주하고 싶었다. 미료가 오면 모르는 척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배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가끔 드라마를 잘 봤다고 다음 연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미료가 거짓말처럼 나타나 커피를 주문했던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오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몇 주 뒤에 카페가 문을 닫으면 마음을 전할 길이 없을 것이다. 운이 좋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날에 미류가 온다면 연희를 보며 오랜만에 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싶었다. 오전에 사장은 영업 종료일 안내와 그동안 카페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이 프린트된 종이를 가져왔다. 손님이 없어도 미리 알려야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종이를 출입문의 유리창에 붙였다. 맥주를 사러 나왔던 새벽에 미진이 봤던 아르바이트 공고와 글자체나 폰트가 같았다.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프린트의 내용을 보느라 걸음을 잠시 멈추었다. 평소에 카페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하던 손님들보다 많은 것 같았다. 사장이 간 뒤 미지는 음악을 틀어놓고 매장을 청소했다. 석 달만 일하면 된다고 했을 때도 시간에 대한 감이 없었는데 일주일 뒤에 카페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더욱 실감이 나지 않았다. 미지는 출입문 밖을 내다보았다. 미료가 카페에 안 온 지 이틀이 지났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바빠진 걸까? 미료가 단골이 된 뒤로 점심시간이 지나면 창밖을 내다보면서 미료가 올지 안 올지 점쳐보곤 했다. 핸드폰으로 미료에 대해 검색하려던 미지는 뉴스 메인 화면에 미료의 자살 소식이 떠 있는 걸 보았다. 기사에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어서 매니저가 자택으로 찾아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녀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다. 친한 동료 배우들도 최근 몇 달 동안 본 적이 없고 전혀 외출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뉴스에서는 그녀가 차기작을 준비 중이었으며 최근 영화의 흥행 실패로 비관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미지는 미류의 죽음에 대한 기사를 하나씩 읽어보았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거의 비슷한 기사가 반복되었다. 미지는 2달 가까이 이틀에 한 번 정도 미류가 카페에 와서 커피를 마시던 모습을 떠올렸다. 이틀 전 오후에 늘 앉던 테이블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던 미류는 평소와 비슷해 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컵을 반납하며 커피를 잘 마셨다는 말을 건넸다는 것 정도였다. 그 말에 미지는 미류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으며 연희가 죽던 순간을 자주 떠올린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얼떨떨한 나머지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만 대답했다. 카페가 문을 닫을 때까지 2주 정도 남았으니 다시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줄 알았다. 유서를 남기지 않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미디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했다. 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사람들의 말도 맞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미류의 죽음이 비관과 극단이라는 단어에만 갇히지 않기를 바랐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애도했다. 집에 돌아온 미지는 연희의 계절을 처음부터 다시 보았다. 20대의 미류가 나이 들어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어가는 모습에 집중해서 보았다. 미류의 표정과 눈 속에 인생에 대한 회환과 관조가 담겨 있었다. 이미 아는 내용, 결말인데도 누군가 죽어가는 장면은 여전히 슬펐다. 눈을 감는 연희를 보며 미지는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조용히 울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영영 알 수 없을 테지만 미류가 스스로 삶을 끝냈다고 결말을 짓는 것보다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인생을 산 뒤 다른 곳으로 갔다고 생각하고 싶어졌다. 새벽에 미지는 사촌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찾아 읽었다. 사촌도 사촌의 핸드폰과 연락처도 모두 사라졌지만 사촌이 남긴 대답은 남아있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 사촌의 답변은 살아있었고 활력이 넘쳤다. 줄곧 그가 희망을 품었던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짧더라도 그런 시간을 보낸 게 다행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카페가 문을 닫는 날 미진도 마지막 출근을 하게 되었다.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아 다행이었다. 영업이 끝나는 날 오후에 사장이 카페에 들렀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넸다. 마지막 달 아르바이트비인데 이체하려다 직접 가져왔다고 했다. 가끔은 돈도 만져봐야 실감이 나. 사장은 면접을 보던 날처럼 냉동 딸기를 믹서기에 넣었다. 미지는 봉투를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었다. 몇 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았을 때도 느껴본 적이 없는 묵직함이었다. 미지는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카페가 문을 닫게 되어 아쉽다고 했다. 사장은 믹서기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 사장이 딸기 주스를 건넨 뒤 어깨를 으쓱거렸다. 난 새로운 카페를 찾았어. 여기보다 가격도 싸고 맛도 그만하면 괜찮아. 밤에 중고 물품 업체에서 커피 머신과 집기들을 싣고 갈 거라고 했다. 하나의 가게,
공간이 사라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건 처음이었다. 사장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다. 그 표정에서 연희의 눈빛이 보이는 것 같았다. 사장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오늘은 그만하고 들어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요? 당분간 비어있을 것 같아. 딸기 주스를 손에 든 채 미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마지막 날에도 딸기 주스를 마시게 될 줄은 몰랐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디에 가서 뭘 하든 잘할 거야. 내가 그랬잖아. 우리 조카랑 인상이 비슷하다고. 사장은 미진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지 않았다. 딸기 주스를 마시며 미진은 이 카페에서 일한 석 달의 시간과 자신의 삶에 짧게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카페의 문을 열고 나간 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자신의 철들지 않음, 자리 잡지 못함이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증거 같았다.